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박진원 선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우리 IT 서비스 산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신장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발표자분과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최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우재 교수님 오셨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한 토론회 패널로 LG CNS 성병빈 담당님 오셨습니다. 크루온 AI 송호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 IBM 김민성 상무님 오셨습니다.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이신 송경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정보화 추진단장님 오셨습니다.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최호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과기정통부 김국현 소프트웨어 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빌립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도착하시는 내빈분들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에 이어서 향후 2년 동안도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희 의원이고요. 언제였죠? 저희가 올해 초였나요, 회장님? 작년이었나요? 저희 작년이었나요? 제가 올해 초였나요? 4월? 예. 아무튼 수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주제로 1차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 여전히 유효하고,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이제 공공 AI 전환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국가혁신의 제1과제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현재 수십 년 동안 고착된 지금 이 공공 서비스의 좀 난제,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회장님도 오셔서 이런 계속적인 점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하셨었고요. 마침 저희가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심도 깊은 아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크고요. 제가 국회 들어와서 결심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과 정책은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제 속한 상임위의 여러 주제들을 충실하게 망라하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최대한 좀 그것에 부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지내온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좀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 특히나 지금 우리가 주제로 잡은 이 공공 AI 도입 관련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신 제안들 잘 경청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법으로 반영하도록 애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항상 이런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신장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회장 신장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제2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신 마련해 주신 이주희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는 공공 AI 도입의 필요성과 AI 네이티브 정보로의 전환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공공 AI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발주 제도와 계약 체계 그리고 혁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시대에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AI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발주와 계약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AI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발주 체계와 적정한 사업 대가, 유연한 계약 제도가 마련될 때 민간의 혁신 역량은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도 회원사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AI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의재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전북대학교 김정승 교수님, 또 토론을 준비하신 모든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AI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우재 교수님께서 공공 AX 과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우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맡으면서 이 공공 AX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교에 지금 있어서 저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AX를 쓰고 트랜스포메이션 됐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1학기 교육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강의도 자료도 전부 다 AI 에이전트로 수정을 했고 시험 문제도 사실은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여러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실험 문제를 만들고 시험 채점도 사실은 굉장히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구하는 활동에서도 뭐 제안서 쓴다든지 보고서 쓴다든지 또 아니면 논문 작성할 때도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됐다고 저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 AI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새로 나온 AI 툴들을 가지고 이제 한 과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툴들을 이제 한 과목을 가리키게 되는데 작년에 가리켰던 툴하고 금년에 가리켰던 툴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툴도 다 바뀌고 강의 내용도 다 바뀌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공 AX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AI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기존 소프트웨어 발주 체계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되는 발주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X에 대해서 이제 공공 A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공공 AX입니다. 우리가 공공 업무에 AI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혁신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업무에 뭐 AI 엔진들, 진단형 AI라든지 뭐 예측형 AI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처방형 AI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솔루션들의 제안을 받아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로운 다른 종류의 AI를 저는 보는데요. 이 생성형 AI에 래그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벡터 DB로 거기에 맞는 업무 지식들을 축적을 시켜놔가지고 거기에 뭐 법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이라든지 매뉴얼들을 쌓아놔가지고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래그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질의응답 시스템이 AI 응용의 한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AX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업무에 있어서. 근데 이 두 번째 형태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벡터 DB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응용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서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전통적인 이제 도메인 AX로서 우리 공공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지금 디파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IT 분야,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IT 분야인데 IT 분야에 AX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X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LLM으로만으로도 코드 생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래그 기술을 더 붙이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드라든지 업무 지침서라든지 요구사항 분석서라든지 DB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넣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구조를 그래프 DB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에 대한 소스에 대한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소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IT 분야의 AX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소프트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AI의 솔루션입니다. AI 공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AX를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AI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하겠는가가 유형 1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지원에 의해서 기존의 업무 처리형 소프트웨어가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라든지 개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개발 체계라든지 발주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가 유형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2는 기존 업무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고 유형 1은 AI 솔루션에 대한 개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 1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이 이제 도메인 AX로 공공 업무에 AI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보기 전에 이제 기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하고 공공 이 AI 소프트웨어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몸으로 느끼는 거가 지금 제가 AI 시스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전체 시스템이 AI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AI 시스템이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스템 모두가 AI 시스템으로 가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 사업 계획서가 과거에 그냥 기존 업무형 소프트웨어 만들 때의 준비 상태로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AI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모자란 부분도 많고 제가 이거를 통과시켜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AI 기존의 정보 처리 시스템은 주어진 요건대로 기능대로 그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AI 솔루션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솔루션은 그냥 스펙대로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과연 이거를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서 얘가 POC와 같은 이제 사전 점검 없이 과연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고민을 상당히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품질 지표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품질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만들었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데 써먹을 수 있는 AI가 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공공 AI 소프트웨어는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을 굉장히 잘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솔루션의 정확도를 85% 정도의 수준에 맞추겠다 하면은 그 개발안에 드는 노력이 한 100 정도 들었다고 하게 되면 얘를 85%에서 95%로 높이겠다고 하게 되면 노력이 2배에서 3배가 더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10% 올리는데 1% 거기다에서는 올리는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되는 거죠, 노력이. 그래서 품질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기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AI 쪽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품질을 잘 정의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속도에 어떻게 빨리 대응하겠는가. 이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제가 발주 프로세스를 2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발주 시스템을 보게 되면 소형을 보게 되면 사업 기획에서부터 본 사업할 때까지 대략 한 18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ISP하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 확보하고 발주 계약하고 또 본 사업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사업은 이제 500억 이상 사업은 이제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얘는 한 최대 4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ISP하고 예타 신청하고 예타하는 데만 한 10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예산 요구 심의하는데도 한 8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 또 그다음에 ISMP라는 걸 해야 되고 제안 요청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발주 계약을 해야 되고 본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로는 우리가 변화하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공공 AI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발주 프로세스는 가급적 이제 ISP를 단기로 줄이고 얘를
얘는 POC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점검을 시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의 가능성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성공할 수 있는지 개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트랙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타당성 트랙도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바로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개선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주 프로세스 개선을 하려면 제가 어떤 지침을 개선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봤더니, 행안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서 AI POC 전용 트랙을 신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POC 완료 시에는 ISMP를 면제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획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에서도 POC 결과 기반의 패스트 트랙 타당성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게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도 이 자료에서 보듯이 예산 요구하고 확보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듭니다.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가 좀 저는 타임 딜레이 하는 거에 또 하나의 원천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AI 사업을 저 타임 렉을 좀 줄이려고 하게 되면 총액 계산 예산제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액 계산 도입하는 거는 제가 문화재 사업의 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재난 상황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일정 풀을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요구하고 심의 조정하고 본사업 착수하는 들어갔던 한 6개월 이상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공공 AI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풀로 이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POC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체적인 풀 예산에서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게끔 이게 뭐 심의에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사업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요구라든지 사전 승인을 가급적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 확보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를 이제 고쳐야 되냐 보면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서 이 총액 계상 사업 허용 범위에 공공 AI 선도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이것들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처의 정보화 예산 지침에서 부처 일괄 공공 AI 선도 사업의 예산 요구를 사전 승인 규정, 예산 요구하고 사전 규정하고 이렇게 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처 집행지침 특례에서 이 POC 결과대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풀을 해서 바로바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수시 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명문화해야 되면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우리가 POC를 제가 도입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OC를 도입을 해서 사전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POC가 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POC 하는데 발주해야 되고 또 본사업 하는데 발주해야 되고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POC 기반 조건부 연계 발주 제도를 하게 되면 한 번 발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일 RFP를 공고를 해서 PSC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제 스테이지 게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평가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개정을 뭐를 해야 되냐면 국가계약법의 시행령 제26조와 43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POC 성공 업체와 본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약처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 예규에 조건부 연계 발주 제도를 신설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그 평가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거를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방안은 이제 AI 품질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AI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현재로는 어디에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거를 보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질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된다.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이거를 만들 수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AI 품질이 관련 뭐지? 뭐 어떻게 정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발주하시는 분들이 잘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품질 성능을 권고가 아닌 RFP에서부터 정의가 되고 그리고 검수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고 운영할 때도 이게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가 네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얘를 국제 표준 기반에서 성능 평가 지표라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발주 단계, 개발 평가 단계, 최종 검수 단계, 운영 관리 단계까지 쭉 적용을 해서 이 품질 지표들을 잘 유지 관리해서 우리가 에지 AI 솔루션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공 AX를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공공부분 AI 발주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품질 지표들을 잘 정의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주 시에 품질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고 성능 평가를 검수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운영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되어 있을 수 있게끔 이 가이드에 적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관리 지침의 16조와 20조에서 RFP의 이제 표준 목표치가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명시될 수 있게끔 의무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및 인수할 때에도 AI 성능 지표를 달성의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AI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POC 단계에서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성공 못하게 되면은 그 사업을 모두 다 실패 사업으로 규정하겠는가. 그럼 실패 사업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수주자도 이제 지체상금 같은 것도 물어야 되고 뭐 이런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발주자도 굉장히 감사를 많이 세게 받죠. 그래서 이게 수주자도 실패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고 발주자도 이게 실패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AI 사업을 많이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OC 사업에서는 성실 실패 인정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OC를 수행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성과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실 여부를 판정을 해서 부실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가 인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좀 그 제재에서 예외를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전적으로 AI를 빨리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러지. 이게 사실 저도 뭐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쳐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행안부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서
이제 목표 성능에 품질 목표 성능에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얘를 프로젝트의 정상 종료로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얘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얘가 성실 실패를 판정 권한을 줘가지고 판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처의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서 성실 실패 판정 시 지체상금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예외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운영에 관한 규칙도 이제 성실 실패 판정 시에는 예산 낭비 감사를 면제하는 적극 행정 면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6번째입니다. 유지 AI는 이제 한번 만들어 놓더라도 유지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 재학습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업무 처리용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개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조금 데이터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튜닝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PI도 최신 것도 교체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LLM을 쓴다면은 LLM도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개념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성능이 퇴보되지 않게끔 진화형 유지관리 체계를 조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능 회복 및 고도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지관리 개념에서 담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고치는 거면은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신규 사업 같이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데 AI 사업을 그거를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정확도 향상, 유지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 개념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침은 행안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화 구축 운영 지침에 진화형 유지관리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재학습이라든지 파인 튜닝이라든지 모델 교체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여기에 역시 유지관리, 기존 유지관리 업무 범위에 데이터 관리, 모델 모니터링, 모델 튜닝, 추가 학습, 재학습, 그 다음에 성능 검증 업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 대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일하는 것들도 다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2를 봤습니다. 이제 유형 2를 이제 보겠는데요. 사실은 유형 2는 사실 유형 1보다 이게 아직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AI 에이전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좀 거저 먹으려고 이 제목을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 AI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파워포인트 20장으로 요약해서 만들어줘 해가지고 거기서 잘 나오면 그걸로 그냥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AI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낮은 수준의 발표자를 만들어줘서 제가 사실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넣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의 구체성이 많이 도입이 되면 프롬프트 개선을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형 2는 이제 ITA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다시 또 봐야겠죠. 유형 2의 오른쪽에 ITAX인데요. 그 ITAX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레그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기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도움. 그러면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높아지겠죠. 이게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가 이제 유형 2에 대한 발주 개선인데, 요거는 아직 유형 1에 비해서 제가 생각을 구체화하지는 못했고 대략적인 방향성만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기반 코드 생성 및 유지 관리 체계가 된다면 AI가 코드를 생성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뭐 지식 검증, 승인, 책임을 뭐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얘를 처음에 도입할 때에는 보조용으로 AI가 코드를 만들고 개발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런 단계에 도입이 됐다가 이제 통제형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정형 및 뭐 저위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해가지고 바로 사람 승인을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반자율형 AI로 그냥 AI가 바로 코드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체제로 바뀌면은 어디선가 이런 선언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AI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도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는 어디선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레그를 이제 각 시스템에 맞게끔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까 유형 2 할 때 사실은 레그 없어도 이게 가능합니다. 레그 없어도 지금 LLM에서 코드 제너레이션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정말 코드를 가르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고민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맞춤형 그 AI 에이전트 기반 코드 생성 및 유지 관리 체계를 제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코드와 업무 규칙을 집어넣자라는 것이 제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 복지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코드 유지 관리나 코드 이제 생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스템이 커서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쪽에서 이런 것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민간 회사에서 자기네 솔루션에 대한 유지 관리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LLM에다가 자기네 코드 집어넣고 업무 규칙서 집어넣고 뭐 이런 그래프 DB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 유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자기네 유지 관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곧 보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운영과 유지 관리가 지금은 막 엉켜 있는데, 왜냐하면 두 업무가 유사성도 높고 사람이 저거를 두 개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엉켜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지 관리는 이제 AI가 해주거든요. AI 에이전트가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AX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자동 코드 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 관리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해오던 운영, 사람들이 하던 일은 이제 인력 중심의 지원 활동들은 운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유지 관리에 하자 유지 관리, 완전 유지 관리, 예방 유지 관리, 적응 유지 관리,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저는 적응 유지 관리에서도 약간 좀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응 유지 관리에서 이제 뭐 적응 유지 관리가 OS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환경 변화에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유지 관리인데, 여기에 환경 변화에 있어가지고 코드를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AI, AX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업무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OS 변경에 있는데 재설치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인력이 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유지 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운영도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래서 대가 체계도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야 될 방안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레그 구축할 때는 반드시 LLM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LLM이 우리가 망분리 여건에서 공공에서는 도입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상당한 제약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를 API로 연결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망분리 상태에서 이거를 그 폐쇄망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타 들어온 거는 걔는 스몰 LLM을 탑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스몰 LLM으로 쓰게 되면은 성능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 뭐 소버린 AI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얘를 우리 공공 AX에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자원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전체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아키텍처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성능 높인 상태의 공공 AX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행을 하려면 뭐 이런 그 국정원의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도 좀 그 공공 업무망에 그 이 공공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설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행안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에서도 공공 파운데이션 모델 우선 이용 규칙, 그 다음에 부처별 레그 격리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의 CSAP 고시에서도 이런 인프라 논리적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특례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의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대가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가 체계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코사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니아에서도 또 별도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형 1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솔루션에 대한 대가 체계고요. 유형 2는 기존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AI 에이전트로 바뀌게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대가 체계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형 1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펑션 포인트를 아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펑션 포인트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 로직을 규모를 잘 산정을 해주지 못해요. 근데 AI 솔루션은 내부에서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해줘야 되고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대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암 진단하는 솔루션 있잖아요. 암 진단하는 솔루션이 우리가 MRI 사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암이다 아니다 판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펑션 포인트로 산정을 하게 되면 입력하는 거 하나, 출력하는 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EI 한 개, EO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I가 평균 그 펑션 포인트가 뭐 한 4.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펑션 포인트 전체적으로 합하게 되면 한 10 펑션 포인트 정도 받아요. 그럼 10 펑션 포인트면은 우리가 60만 원 정도, 한 1펑션 포인트당 지금 대가가 6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에 이윤 붙여봤자 20% 최대로 준다고 해봤자 7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펑션 포인트로 산정하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AI 환경에는 이 펑션 포인트 산정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이라든지 레그라든지 이런 내부 복잡도 측정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업 대가는 복잡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이 펑션 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내부 복잡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발주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맨먼스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는 맨먼스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가가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 85%에서 95%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선형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개념도 대가 체계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체계에서도 그 재학습, 이제 뭐 성능 고도화 이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 대가도 지금은 현재는 10에서 15%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정말 오래된 때에 그 데이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1, 2가 그 유형 1에 대한 거, AI 솔루션에 대한 개발비와 유지관리, 1과 3이 유지관리와 개발비와 유지관리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연구 2와 4가 유형 2,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AI 에이전트가 도입이 됐을 때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할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사업 대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5번째 연구는 이제 운영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가 체계를 개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유형을 2개로 나눠보고 AX를 하기 위한 유형을 2개로 나눠보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면 좋을까라는 그 몇 가지 방안들을 추려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좀 그 아직까지는 이제 뭐 구체화되지, 전 사실은 굉장히 좀 구체화된 안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성 하에 후속 과제를 계속 추진을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만들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부처가 누가 추진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를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우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도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개보위에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신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를 했는데, 최근에 말 그대로 전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확산, 산업 혁신, 민간에서의 이런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도 다들 AI 검색하시면서 누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수단에 대한 유용성은 공공이라고 당연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오늘날 이 현대국가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기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공공에 어떻게 적절하게 AI를 접목하고 또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역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신 이주희 의원님 그리고 신장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AI의 경쟁력을 주로 많이들 데이터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또 알고리즘에 대한 산업적인 경쟁력이 공공 부분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그런 AI 시스템이 잘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발주제도와 관련돼서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발주제도는 단순히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나가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단편적인 아주 좁은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이 구상되는 단계, 그보다 좀 전 단계에서는 예산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 사업이 어떻게 AI라는 특성에 잘 맞추어서 또 유지되고 관리될 것인가,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후속에 대한 논의까지도 포괄한 아주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아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이 있게 또 아주 제가 느끼기엔 좀 도전적으로 펼쳐주신 김우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는 아까 앞서 사회자가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말씀을 짧게라도 청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대략 한 분당 5분을 넘지 않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추가 발언 기회를 꼭 드릴 테니까요. 5분은 가급적 넘겨주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 민의의 전당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먼저 좀 청해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오신 네 분의 대표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공공발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스러운 지점과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경자 단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는 것으로 대략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또 역시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과장님들 역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청해 듣고 일종의 주최 측이신 최유근 부회장께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괜찮으시면 조기현 대표님께 말씀 먼저 좀 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6년차 중소기업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서 AI의 어떤 혁신을 조금 일찍 깨달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교수님이 되게 진짜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의제를 발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심의를 맨데트를 하는 것조차 최근에 이제 했죠.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이주희 의원실에 가서 국가계약법 19조도 일부 개정이 돼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업이 사실은 공사는 국가계약 19조에 보면 설계 변경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서 그들은 정당 대가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용역 부분은 과업 변경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뭐 규격 변경이 되겠죠. 우리 용역의 과업 변경에 국가계약법의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시행령과 규칙에서 또 보완돼서 사업 대가의 베이스라인이 잡힌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우리 이주호 의원님께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전에 발제하신 것 중에서 이제 도메인 AX가 있고 그 다음에 IT AX가 있는데 둘 다 사실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IT AX 관련해서는 최근에 모 기업이 100억이 넘는 사업을 프로젝트 스타트업부터 클로즈 다운까지 폐쇄형 LLM을 써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선행 모델을 참고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공공정보 사업의 특징은 폐쇄형이라는 데 가장 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메인 AX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도메인을 한 14년 동안 하면서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 업무관리 솔루션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AI를 접목시켜서 작년부터 좀 가열차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이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 결과를 내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관님들은 전문 직종으로 처음부터 감사를 하지만 지자체나 공사, 공단, 공기업 쪽에 있는 감사실은 순환 근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셈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감사 차관 사항과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모델이야말로 AI의 추론 기능이 딱 맞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처분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가 판결문 쓰나하고 똑같은 건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AI 업무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지금 AI의 가장 큰 도메인의 숙제는 버티컬 AI,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속화하는 게 제일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뭐냐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DB가 구축돼야 되고 그 DB라는 게 아까 교수님이 했던 벡터 DB가 만들어져야 되는 셈이죠. 근데 벡터 DB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종이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카피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벡터 DB를 만들 대가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국회 같으면 이런 소프트 카피나 아니면 종이 문서 같은 것들이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벡터 DB로 전환하는데 대가산열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관건이고요. 실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사업 대가하고 내가 하는 용역의 대가가 맞냐라는 측면에 보면 지금 민간의 이금융권은 그냥 바이브 코드 1몇만스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수 얼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공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사업과 관련해서 대가 기준이라는 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중도적인 이금융권처럼 그런 쪽에 임시방편이라도 뭔가 베이스라인을 꺾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가에 빠진 부분이 사실은 뭐 AI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습시킨 데이터 가지고 결국은 폐쇄망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 DB 구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DB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추론 결과가 나오고 AI의 활용성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 레가 시스템이 그냥 모노올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MSA 구조나 다른 방법으로 해처 모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소요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기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는 헤더 카운트하고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국가계약법 19조에 용역사업의 과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부터 먼저 만들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이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그죠? 예. 송호철 대표님. 네.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바뀌는 게 없는 이 주제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말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되게 빨리 뭔가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변화들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SI로 가가지고 사람 넣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돈이 계속 이제 리커링 되면서 나오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넣어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걸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맨날 하던 기업들이 아니라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바깥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서는 결국은 나중은 이제 발주처를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취지로 좋은 방향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지 않으면 결국 그걸 발주한 기관이나 이 부처가 다치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무리 시켜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업은 발주를 해서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서비스는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고객들이 쓰거나 부처의 공무원분들이 쓰시면서 국민들이 쓰면서 그거를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면서 그걸 더 많이 쓰고 더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조달 체계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만들고 끝내는 것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또 이제 왜 다른 이제 운영에 대한 발주를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또 전혀 이걸 생뚱맞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운영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체계가 되니까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기업들이 다 프리랜서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외주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기업들이 내재된 역량을 갖고 계속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정부가 가치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이게 축적해 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처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행안부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그 해처 모형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그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노하우나 난리지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즉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낼 수 없었던 게 결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공공 발주가 결국은 사람들 용역 그 해가지고 프리랜서들 써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제대로 된 역량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해처모여가 아니라 계속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발주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ISP 하고 뭐 예산 따고 뭐 여러 가지 뭐 RFP 내가지고 뭐 하면은 한 2년 막 걸려버리는데 그 사이에 이미 기술이나 이게 이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바뀌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제 과거에 했던 이 기술들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이 새로운 기술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굉장히 쉽게 뭐 한 10억 들어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뭐 그냥 몇 천만 원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런 변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에 대한 유연성이 이게 유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못 줄이고 이걸 다른 쪽에 더 써가지고 새로운 기술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이 예산이나 이런 프로젝트의 유연성을 갖다 확보해주기 위해서 사실 그게 발주처가 그걸 책임을 지고 그걸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뭔가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서 IT 거버넌스 각 부처들이나 기관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발주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뭔가를 이 책임지고서 바꾸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관점에서 이거는 충분히 합당한 내용이고 이건 바꿔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발주처나 현재 기술 트렌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기간도 내년으로 미뤄야 되고 예산도 줄이거나 더 늘려야 된다는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분들이나 다 책임을 지는데 급급하고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그냥 마무리시키는데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 한정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요즘에 바이브 코딩을 해보신 거 알겠지만 사실 진짜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짜리 용역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누적된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가 산정을 과연 맨먼스로 할 것인지 펑션 포인트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아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진짜로 이걸 코딩을 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대가 산정을 할 것인지 하는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AX를 할 때 공공 AI도 지금 각 부처나 기관들이 막 알아서 나눠서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은 얘도 가이드라인이나 우리가 이제 코딩 컨벤션이나 이런 것처럼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 하네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에 대한 컨텍스트들, 아키텍처나 이런 백엔드 정부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들 간의 연계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개발해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것들을 사람이 아닌 AI가 그런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실제 코딩과 아키텍처 설계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따서 이런 그 하네스나 또는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AI 시대에는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공통적인 AI들이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간이 이제 5분 주셨으니까 결국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 모인 전문가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책임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정부 내부에 이런 IT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제로 기술 엔지니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거나 책임을 져주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으면 현재 구조에서는 AX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이 좀 넘었지만 저도 넉넉히 들었네요. 너무 정확하게 현장의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이따 필요하면 좀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민성 상무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BM의 김민성입니다. IBM은 글로벌 기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공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핵심 인프라 IT 장비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것이 이제는 예외 상황이 아니라 일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처음 발주할 당시, 계획할 당시에 예산 그리고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을 계획한 대로 고정하는 방식이 유지돼야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이러한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제도로 전환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해외 다른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제도들을 좀 비교해 보게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이나 시장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계약 금액이나 계획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연방 조달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한 항목으로 실링 프라이스를 정해두고요. 그 실링 프라이스 한도 내에서 일단 픽스드 프라이스는 그 밑에 있습니다. 고정 금액을 두고 그 고정 금액에 추가로 시장 상황 또 물가 상황에 변동된 내용의 가격을 조정해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 명상으로는 Fixed Ceiling Price Contracts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장 가격에다가 조정 가격을 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계약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작업의 범위나 기간 그리고 비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약을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실제 공공부문에서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획할 때의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장비의 사양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품질 저하나 일정이 지연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이런 제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방식이고요. 특히나 AI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핵심 IT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나 장비의 중요성은 더 커질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려하실 수 있는 해외 제도들을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추려 주셨는데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장비 특히 부분에 대한 계약 단가 이슈가 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국가계약법상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런 제도를 해외 제도를 고려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반영하는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거기서도 플렉서블이라는 내용이 무조건 가격을 더 한다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LG CNS의 성경민 상무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경빈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ITX에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무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민간 SI 업체도 그렇고 민간 고객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도전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고 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은 아마 이 부분을 공공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규제,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앞서 이제 그 송호철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런 회의를 몇 차례나 아니면 몇 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런 사항들이 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AI 네이티브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ITX는 저희 회사도 한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과연 성과는 뭐냐? 개발자들이 한 15분 정도 커피 타임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그가 1년 반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포함한 민간은 이 AI 네이티브 딜리버리는 뭐 필수를 넘어서 모든 회사의 일하는 방식과 직급 체계도 다 바꿔야 한다라고 저희는 이미 판단을 했고요. 심지어 민간 영역에서의 일군 금융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바이브 코딩, AI 네이티브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머신과 플랫폼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기 예산으로 다 구축을 하고 SI 사업자는 그들이 구축한 환경 내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러 들어와라라고 발주를 냅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1000멤버스가 들떴던 거를 우리는 700멤버스만 발주할래. 심지어는 500멤버스만 발주할래. 왜? 우리가 이제 AI 네이티브 딜리버리 체계를 만들어 줬으니 필요한 멤버스는 2분 50% 정도밖에는 필요 없어라는 체계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즉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브 코딩, 그 AI 네이티브 딜리버리는 모든 산업에 다 기본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전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볼까, 이게 뭔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구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망 내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플랫폼이라든지 그 관련된 LL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 공공에 적용하기에도 이런 AI에 대한 개발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미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지금 고민을 해서 내년쯤 한번 적용해 볼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간도 그렇지만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AI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부 필수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외에 그 기존에 했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업체와의 산업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이제 이 부분들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뭐 몇 개월 후에도 3차, 4차 하면서 같은 숙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전반적인 업계의 말씀은 사실 한 줄로 얘기하면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한 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프로세스라는 것이 민간과 달리 원튼 원치 않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상당한 또 제약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어서요. 아마 발주자 쪽에서는 또 같은 문제를 공감하면서도 그걸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귀한 자료를 해주셨는데요. 송경자 단장님께 오늘 뭐 전체적인 기업들의 어떤 말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지만 또 발주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혁신 제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5분 정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고 이 발제 내용도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타를 받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이 걸리는데 변화를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당초에 제안 당시에 펑션 포인트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능 요건이 AI고 뭐고 막 엄청난 신기술이 급변하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차세대가 아닌 거예요. 9세대. 지금 오픈하는 거 이제 9세대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IT 정보 시스템은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예산, 제도 이런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펑션 포인트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대가 산정 기준 펑션 포인트 제도가 대대적으로 AI를 포함해서 그냥 IT 개발 관련해서는 수정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 구축하면서 이제 이 변화를 수용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뭔가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데 당초에 제안을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악유가 발생하고 펑션 포인트가 증가함으로써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은 대부분이 소송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IT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이제 AI 시스템도 뭐 레그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걸 펑션 포인트로 구현해내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가 빨리 고민하고 이 사업대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짜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문화가 돼야 돼요. 펑션 포인트로 뭔가가 다 설계가 되고 처리가 되고 검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제대로 산정하고 아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AI이 이제 나중에 이제 품질 POC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이 공무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문가 평가를 했을 때 그게 맞는지 그 전문가들에 대한 독립성과 뭐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담보해서 POC ISP가 아니라 POC를 통해서 예산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수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게 되게 숙제예요.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렇게 공공기관의 전산 전문 인력들이 그냥 발주만 하는 그런 기획 인력으로만 있을 때는 지금 이거를 신속하게 뭔가 AI라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 그냥 아웃소싱에 내맡기기에는. 그래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내부적으로 레그를 구축하고 내부 업무를 하는 내부 전문가가 이 AI의 전문가가 돼서 그러니까 인프라는 외부 민간에 의존하되 내부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을 아는 거는 전산직이 전문직이 돼서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아웃소싱으로 내맡기지 말고 좀 해야 되는 조직 체계에 인력이 전문화되고 뭐 공공 인력이 좀 이런 부분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권에서 성공할 수 있는 AI 과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지금 걸림돌로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공공기반 AI를 지금 삼성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그 SLLM 수준으로는 지금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해당 부처에서 그 부처에 맞게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AI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AI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게 그것부터가 부처 내에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업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도가 되고 나머지 업무가 붙을 수 있는 BPR이 빨리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력 조직 편제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속하게 이렇게 수반되면서 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OC 기반으로 이제 그 김우재 교수님 말씀하신 거 POC가 성공을 하면 그 이제 별도의 발주 없이 그 업체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기업은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의해서 우리 공공 부분이 LG 빼놓고는 SK나 삼성 다 공공 부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LG만 지금 저희 공공 부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대기업도 같이 저희 공공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이 너무 절벽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가 지급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공공 발주자의 역량 강화가 결국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 말씀이시고요. 대기업 참여 제한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를 듣고 보면 아까 김우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과학기술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령이나 뭐 또는 공공 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의 소관 영역을 또 넘어서서 사실 국가계약제도나 기재부가 소관하고 있는 또는 기획예산처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포괄되는 영역이긴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두 분의 공공에서 이 정책을 또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의 과장님을 일단 모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현재 정부로서의 또 고민과 또 바람이 아마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이빌립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송경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까지 포함해서 두 분께는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5분보다 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히려 꽉 채워서 한 7분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 행안부 디지털 인프라혁신 과장 이빌립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그 관련된 개선안에 대해서 좀 경청을 많이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민간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LLM이 도입되면서 역공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되는 거를 보고 사실 기존의 절차적인 업무 방법론에서 보면 다큐멘테이션을 해라, 표준화를 해라 라고 하는 절차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정책의 변화가 크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앞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이 안에 이제 변화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사적으로 한번 이제 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정부 내에서 그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발주, 보안, 개인정보,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단권화해서 저희가 안내해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거법이 관련된 것들은 뭐 기획예산처의 국가계약법, 그 다음에 과기부의 소프트산업진흥법, 행안부의 이제 전자정부법, 국정원의 국가보안 업무 규정, 그 다음에 개보위의 이제 개보법 이런 것들을 단권화 시켜 놓은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이 지침의 개정이 되는 게 법 개정 없이 지침을 개정한다고 해서 바이패스 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그 상위법까지 좀 같이 저희가 따져보고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반을 그 행안부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고민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공공 AX 전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 AI가 도입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딜레마들,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이 도입된 시스템들. 그러면 안면인식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 때 계속 안에 모델링은 바뀌어야 되고 그 안에서 1종 오류냐 2종 오류에 따라서 적정선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사업에서 모델링을 학습을 바꾸는 대가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냐. 사실 현행 기준에서 보면 사실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비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도화 사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공 AX로 넘어오면서 그게 화두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대가는 마련해 주겠어. 하지만 대가 이전에 그럼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엔진을 우리가 망이 분리돼 있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지?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맞닥뜨리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그걸 행안부나 뭐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들이 내부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쇄도할 거고 그 안에서 부처 내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서 적정한 대가 내지는 적정한 사업의 방식들을 좀 그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발제해 주신 김우재 교수님께서 이 속도 기술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 가자면 공공발주자 협의회에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산 따서 그 구현을 했더니 3년이 지나 버렸네 라고 하는 부분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POC의 근거만으로 이 본사업을 진행을 할까 여기에 한 가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그 정부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긴 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정부 사업의 특징을 보면 국가계약법도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성에 원래 근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그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인데 결국 이제 그렇다 보면 아까 이제 대가를 산정할 때 POC로 산정할 때 마련된 것들이 본 사업을 갈 때 대가가 적정할지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제 과기부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공정한 방법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환경이 바뀌긴 했으나 우리가 공정한 대가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발제 1에 이제 보시면 결국에 정부 예산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어디에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정부 내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이제 심사숙고를 해볼 거고 관련된 부처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AX의 도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이게 내실 있게 현실 절차 어떻게 보면 내재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과기부에서 이제 김국현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모든 답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마음으로는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재부 쪽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많이 협의하면서 아마 우리 업계를 대신해서 아마 많이 협의도 하시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포함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과기정통부 소프트 정책과장 김국현입니다. 우선 되게 오늘 발제해 주신 김우재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고민해왔던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처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처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소관을 하고 있지만 그 법의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가지고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 어떤 정부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간의 관계에서 큰 기업으로부터 작은 기업들이 또 소외를 받지 않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보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 ISP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총액 계약 문제, 제안해 주신 게 총액 계약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의 문제가 어떤 기획예산체의 어떤 예산 편성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실 실패 좀 말씀 주셨는데 저희 R&D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기도 합니다. 그 정보화 사업도 되게 뭔가 투자라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R&D 같은 경우 더 이제 기술 관점에서 국가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R&D 사업도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이유가 어떤 실패에 관한 사항들도 인정하고 좀 인정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정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더 진보적인 R&D 사업도 어려우니까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POC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POC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제도의 체계가 있고 그 부분에 또 특별적인 성격을 받아가지고 좀 더 이제 국가 어떤 AA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빠르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POC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제도화하거나 어떤 예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좀 검토를 해보고 예산 당국과 한번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프트 산업 과장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올해같이 이렇게까지 그 대가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초에 AI 에이전트, 그 멀투북 멀투벗 이게 도입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어떤 영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과연 그러면 공공사업에서의 어떤 대가가 과연 기존의 체계, 펑션 포인트나 멤버스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고 코사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TF를 돌려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선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우선 기업의 레퍼런스가 없고요, 공공의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좀 충분히 쌓여야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대가 체계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제도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쌓을 수 있게 기업들 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정보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참여 제한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이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의한 내용도 저희가 거의 2년, 3년 동안 같이 논의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서로 윈윈하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제도 개선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법안이 좀 잘 통과될 수 있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시작 부분인데요. 알다시피 국정원에서 N2SF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정보 관련돼 가지고 망블리를 좀 이제 개선하는 부분을 좀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제 C샵에 관한 사항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민간 중심으로 가고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국정원 파트에 좀 맡기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C샵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정원과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은 짧았지만 빨리 말씀하셔서 아마 한 7, 8분 정도는 채워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그 협회의 최유근 부회장님, 아마 이 분야에 저와도 한 20여 년 이상 테이블에서 논의했던 분인데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추가 의견을 좀 받기 위해서 한 5분 이내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3분 정도로 논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공공 AI 도입을 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에 대한 토론회인데 갑자기 대가 문제로 이게 번지고 또 품질 문제로 번지고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가 부분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숙제냐면은 그 FP나 멤버스나 다 그 툴을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이징하는 툴들인데 이건 공학에 대한 심도가 있어야지 그걸 분석을 해서 사이징이 이제 정확하게 맞던데 FP가 맞네, LOC가 맞네, 멤버스가 맞네가 아니고 얼마만큼 거기에 맞게 사이징을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FP, 우리는 지금 FP 논하죠. 미국은 FP를 벗어났어요 이미. 왜냐하면 걔들도 우리 몇 년 전부터 비기능 얘기를 했잖아요. FP로 기능을 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보안도 있고 PM도 있고 PMO도 있고 그래서 비기능 요소가 사이징 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비기능에 대해서 이제 고민만 했지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 그 공학도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 지금 스냅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작년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는데 걔들은 이미 FP를 넘어서 이제 비기능 요소까지 플러스해서 사이징하는 툴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손당연 단장님이 전문 기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학도 많습니다. 공학도 많은데 진짜 엔지니어링하는 공학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분들이 또 리더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결국 사이징의 문제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가는 전 세계 어디나 원가 보상이에요. 원가 보상이 간접비 플러스 적정 이윤이거든요. 그게 FP로 표현되든지 멤버스로 표현되든지 어쨌든 이러한 거보다 플러스 적정 이윤을 갖고 가면 아무도 불만이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 합의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도적 기반이 좀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국가 그 소프트웨어법에 모든 걸 많이 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뭐 관리감독 기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관련법에 정가가 안 돼요. 가장 큰 건 이제 국가기업법에 이렇게 바로바로 그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재경부가 이제 예산처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좀 우호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국가기업법을 바꿔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진흥법대로 하면은 벌써 적정 대가하고 뭐 대기업 참여자 이런 다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게 국가기업법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 고시조차도 용역계 일반 조건도 우리도 있지만은 국가기업법에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 근데 이게 현행화가 안 돼요, 서로. 그리고 법 체계에서 특히 IT 관련 법은 또 네거티브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 포지티브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미래 예측 못하니까. 그럼 네거티브 형태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어떤 대가 체계를 할 수 있게끔 국가기업법이 바꿔주든지 아니면 바로 그 연구를 해서 계약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 용역이잖아요. 우리 국가기업법 뭐 이번 개정 발의안도 내셨지만은 우리는 건설 중심으로 국가기업법이 돼 있어요. 건설에다가 물품 구매 그리고 용역 세 가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 이쪽은 약간의 이제 지식 서비스 기반 그 대가 체계가 좀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그게 없어요. 기재부에서 고민은 없어요.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뿐만 아니고 지식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게 다 같이 모여보면 다 불만이 많거든요. 그 용역도 청소 용역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단순 용역하고 고급 용역하고 전혀 체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기재부에서 지식 서비스란 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이제 좀 계속 이제 그 지연되는데 그 법 체계의 어떤 일관성 뭐 이런 게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FP 사이징에 대해서 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FP 산정하는 게 국제 표준에 돼 있어요. ISO 표준이 돼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비기능 요소 들어간 것도 국제 표준에 다 돼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를 했을 때 제대로 인지해서 했을 때 그 오차가 별로 없어야지 이게 그 표준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FP 얘기했지만은 FP를 산정하는 사람마다 오차 범위가 너무 커요. 그게 엔지니어가 그렇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이징을 하는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누군가 공표를 해줘야 돼요. 우리 그 나이파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정책 연구소 있죠. 근데 나이파에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가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데서라도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FP로 그 대가 산정을 한다는데 누군가 이게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기본을 무시하고 돈을 많이 줬네, FP가 틀리네, 그런 이제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 얘기인데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정보화에 대한 국가 독점권이 좀 깨져야 돼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재부는 균형 예산 때문에 예산을 못 줘요. 그래서 나온 게 예전에 이제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나왔고 지금 민투형 전자정부 뭐 가기부에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정부 규모가 너무 커져갖고 정부가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이 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뭐 IT 사업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AI는 그 민간 자본 펀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투기 자본들을 이쪽 올려서 적정 이윤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우리 AI 서비스라든지 전자정부에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축에 대해서 정부가 절대 독점하지 말자.
어느 부분은 민간에 클라우드도 민간 클라우드 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독점권을 안 놓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정부가 하고 정부가 안 해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이랑 해서 민간 자금으로 구출하고 관리를 정부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너무 포지티브하지 말고 네거티브하게 뭐든 가야지 AI가 되지. 지금 AI GPU 엄청 사대는데 그럼 NPU는 사주나요? R&D에 엄청 들여서 한 NPU는 사주나요?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GPU 사대는 정신없어고 AI 서비스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가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향적으로 그 AI 대전환 촉진 토론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갈지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뭐니 해도 뭐인가요? 계속 이 대가로 너무 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김은재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대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파트고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변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한 1분 정도 발표자께 뭐 코멘트도 좋고요. 앞으로 네 간략하게. 네.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지금 현재 AI 사업의 예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제안서가 과거 정보 시스템 기준으로 보면은 잘 써왔어요. 사업 계획서가. 근데 AI를 볼 때는 정말 이 사업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AI 사업 과연 이렇게 추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짚었고요. 근데 이 시범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AI는. 근데 이게 시범 사업하는 거가 AI 사업뿐만 아니라 예타 과정 중에서 그 복지 사업 보게 되면 거기는 사회복지기본법에 시범 사업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의무화라는 명시는 없지만 시범 사업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그 정도만이라도 AI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그 POC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 사업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POC, 뭐 속도, 뭐 품질 이런 거, 대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책에 반영이 돼서 AI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논의된 것들을 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민간에서의 소프트웨어든 뭐 AI 개발이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뭐 반경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규제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이익을 충실하게 내는데 집중할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면 돈을 더 드릴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공공에서 이 소프트웨어 계약 뭐 인공지능 개발을 포함해서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목적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은 단순히 우리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만을 갈 수도 없는 것이 여기에는 예산의 획정을 통한 다양한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국회와 굳이 기재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회 예산 편성과 또 감시에 관한 기능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차원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그때 최욱은 부회장님도 한참 그때 MICS에 같이 논의를 했던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공동수급 계약 5명으로 돼 있는 걸 바꾸려고 2000년대 초반에 제 기재부에 가서 예산제도 과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딱 끝나고 나서 나도 화장실에 마치니까 이분이 딱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 다 이해하는데요. 저희 전체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예산 그거 1%도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바꿉니까? 이 말을 딱 가시는데 그때 약간 솔직히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말 앞에 제가 1%라도 바꿀 건 바꿔야죠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 한 개 값도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논의가 오늘 아쉽게도 이제 기재부에서 뭐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워 또 AI에 대한 파워가 단순히 한 분야로 얘기하기에는 넘어서는 중대한 국가적인 관통하는 이익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오히려 기재부가 나와서
등 떠밀리듯이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국가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새로운 견인의 유인을 좀 하도록 견인자가 되고 주도를 좀 해주셔야 우리 김국현 과장님도 좀 덜 고생하시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한 것이 원래는 이 기자님들께도 좀 질문할 기회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마무리 말씀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좀 확보해드리고 대신 아마 김은재 교수님 안 가시고 제가 붙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요. 기자님들 궁금하신 건 이어서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토론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분의 또 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발표와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은 토론이 끝나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이주희 국회의원님의 마무리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그 기후특위 의결 때문에 갔다 오는 사이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을 다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부분만 이 녹화본을 통해서라도 좀 확인을 꼭 하겠고요. 발제를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구현하려면 이건 국회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러 지금 부처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 규모의 함의에 제가 좀 놀랐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걸?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우선은 심지어는 이제 그 개정 지침까지도 여러 좀 제안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위 법규들 이전에 지금 뭐 국가계약법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또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가 또 살펴보면 되겠는데 그 상위법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좀 점검하고 그것에 맞게 이제 하위 법규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천리길 만리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 걸음을 어디서부터 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 각 이제 부처와 또 협회에서 좀 고견을 후속 작업으로 남겨주셨으면 저희에게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의견을 주시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토론, 이번 토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아무튼 그 말리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에 대한 그 후속 아이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꼭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